충격파를 실제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1887년입니다. 오, 1887년도에 이 사진을 찍었다고요? 우리 같으면 지금 이모군란 끝난 지 2년 뒤거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에 주에라는 회사에서 벨 에포크를 냈었죠. 여기 보면 꽃장식이 아마 눈에 띌 거예요, 아마. 그렇죠. 벨 에포크 시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 건축물을 많이 보죠. 예. 네. 그 시대예요. 산업혁명이 무르익어가지고 1870년 파리 꼬민이 일어나서 전유럽이었던 내전의 소용돌이와 이념 갈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겪고 나서 1870년대가 넘어서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유럽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까지는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저런 자연의 꽃과 같은 곡선 같은 가우디 건축물이 다 그런 걸 이용하죠. 저 시대를 이제 예술사조에서는 아르누보 시대라고 하고요. 저게 지나가면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아르데코 시절을 그린 영화가 저기 미드나잇 인 파리스. 제가 과학사에서 이 시대를 주목을 했느냐. 네. 사람들은 앞으로의 시대는 다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했어요. 할 만큼 다 했고 밝혀낼 걸 다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과학이 할 게 있을까? 약간 물리학자들의 건방졌던 전방제 이제 뭐 알 거 다 알았는데 시대가 있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한 펀치를 날리죠. 아. 아인슈타인하고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그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제 혼란 속에 빠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물리학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체역학은 과학과는 결별하게 되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에 유체역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나요? 조금 네. 배우는 게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네. 조금 움직이는? 베르누이 정리 정도가 끝일 거예요. 아. 베르누이 정리가 1738년이에요. 거의 3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멈췄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죠. 파리의 상징적인 곳이죠. 몽마르트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의 꼭대기에 꼭대기에 있네. 있어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맞아요. 근데 되게 슬픈 곳이에요. 이 파리 코민은 파리 시민들끼리 또는 프랑스 군인들끼리 총질을 하는 거거든요. 파리 시가지가 초토화가 됩니다. 근데 그 초토화가 됐을 때 이 파리 코민군이 파리 대주교를 인질로 잡았어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좀 보장받으려고 그쵸.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그 주교를 총살합니다. 총살하고 마지막에 이까지 쫓겨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두가 전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코민군들의 그 묘지가 위에 있어요. 코민이 진압된 다음에 파리 카톨릭에서는 화해와 반성의 의미로 여기다가 성당을 지은 거죠. 파리라는 시는 1870년 이후에 네. 자치권을 박탈당합니다. 그 이전에 보면 프랑스 혁명이 계속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네. 수없는 폭동과 반란이 일어나니까 자치권을 갖다 박탈해요. 1977년에 비로소 파리가 자치권을 1977년이요? 1977, 100년 동안. 아. 그러니까 프랑스의 비극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진압군의 입장에서 세워진 저 성당은 결국은 자치권을 회복한 다음에 그 파리의 진보적인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철거를 요청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이념 갈등의 중심지가 아직 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파리 코민에 대한 트라우마는 굉장히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라는 시대가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은 더 아름다움과 평온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찾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프랑스 내전이 일어났을 때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네. 학생들의 모습이 다 참전했거든요. 결국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에콜 폴리테크니크가 만들어진 이유가 프랑스 혁명 혁명 이후에 그 군사 제도가 완전히 붕괴돼서 맞아요. 만든 혁명 사관학교 같은 거거든요. 그쵸. 수학과 물리학, 도로, 교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학문을 다 했기 때문에 폴리테크니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네. 이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네. 훈련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참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슬로건이 조국과 과학 그리고 영광을 위해. 아. 지금도 제복을 입죠. 지금도 제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고요. 네. 졸업식 때는 저 군복을 입고 무장한 채로 시가행진합니다. 근데 여기가 그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과학자가 여기 출신이에요. 노벨상도 엄청 많이 나온 엄청 학교예요. 나온 정도 그냥 교과서에 나온 기라성 같은 사람 다 이게 출신이에요. 네. 와. 위고니오라는 저기 약간 거만하게 턱을 개고 있는 친구가 네. 있습니다. 저 친구로부터 놀랄만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왼쪽에 랭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래스고 대학 교수죠. 저 두 사람이 서로 독자적인 연구를 했는데 서로 이제 알게 되겠는데요.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음파가 대표적인 종파거든요.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파장이 존재하는 건데요. 압축됐다가 팽창했다, 압축됐다, 팽창했던 게 이쪽으로 쭉 가는 거죠. 반대로 빛과 같은 거는 횡파죠. 횡파의 가장 특징은 편광이 된다라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쪽 슬릿을 이용하면 평광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면 얘가 충격파가 발생해요. 이걸 갖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번 시간은 뭐냐면 자연과학의 믿음이 깨지는 순간들. 연속과 불연속의 문제에서 제일 처음 제가 첫 시간이나 이때 말했을 거예요. 컨티뉴움이라는 게 자연과학의 기본이었어요. 라이프니츠가 했던 말 있죠. 자연은 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라플라스 푸리의 방식 거의 다 컨티뉴움인데 불연속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신 분. 랭킨 휘고니오 방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음파가 불연속점이 생기는 그 충격파가 생기는 순간을 수학적으로 풀어냅니다. 분명히 밀도는 불연속인데 연속적인 걸 또 찾아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연속만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위기는 한번 넘깁니다. 그러니까 랭킨 휘고니오라는 사람을 좀 아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 충격파를 갖다 꼭 연구해야 됐을까? 총포가 발달하면서 네. 포탄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중 폭음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대포를 꽝 쏘면 처음에 작약이 폭발하니까 꽝 소리 날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또 충격파가 발생해죠. 아. 그러니까 꽝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포탄 안에다가 폭약을 넣으면 안 됐거든요. 폭약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폭음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파와 아니다라는 파가 돼 있는데 서로 이제 논쟁이 붙고 또는 전범 재판에 나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걸 푸신 분, 에른스트 마크라는 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하 마하. 1, 마하 2 할 때 네.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대 교수인데 물리학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야. 실증주의라는 걸 중요시했어요. 실증주의가 뭐냐면은 서양과학은 우리가 항상 큰 계보라면 경험론과 합리론이 있죠. 합리론은 큰 방정식의 전제에 따라서 모든 게 된다는 거고 네. 경험론은 실험으로서 경험되고 관측되고 있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실증주의는 경험주의에 좀 가깝습니다. 네. 실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또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순간에서 이분이 왜 이런 걸 했냐? 볼츠만 때문에. 볼츠만이란 분은 돌턴이란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론이라는 거. 근데 원자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보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미세한 입자를 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추론일 뿐이지. 증명해봐. 충격파를 실제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1887년입니다. 오, 1887년도에 이 사진을 찍었다고요? 우리 같으면 지금 이모군란 끝난 지 2년 뒤거든요. 저게 밀도가 저기서 불연속되는 게 충격파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을 갖다가 한쪽은 아까 이론으로 풀어내는데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야, 와. 정말 확실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충격파로서 들리는 그 소닉 붐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찍었지? 진짜 어떻게 찍었지? 네. 자, 이렇게 하면 볼츠만은 몰리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추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진은 또 누구랑 찍느냐? 잘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해군이었어요. 실제로 마흐가 총을 쏠 수는 없잖아요. 고아는 마흐가 하고 잘허라는 사관학교 교수가 이걸 갖다 같이 실험을 해서 찍어낸 거죠. 와. 근데 잘허의 제자 중에 폰트랍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폰트랍 1차 대령? 대전 때 잠수함을 몰았던 오스트리아 영웅.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알고 있는 사운드 오브 뮤직. 오스트리아 대령 이야기가. 그래서 실증주의로서 볼츠만과 대립을 하는데 네. 실증주의가 논리 실증주의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은 명제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근데 저 논리 실증주의가 언어 철학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괴델의 불완전성 원리라든지 그게 원리가 되고 저게 나중에 앨런 튜링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이 실증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조예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때는 에른스트 마크를 흠모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거야. 딱. 저 영향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렌트겐의 그 손 뼈 사진. 네네네네. 과학은 보여주는 것. 아, 이게 우주가 그렇거든요. 우주에 막 아무리 말해도 막 그냥 다 형이상학적으로 보이니까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제임스 웹 같은 거거든요. 네. 제임스 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환상을 없애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 볼츠만은 저 형이상학주의자로 몰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서 빼자는 거예요. 계속. 이런 어려움이 볼츠만의 당시에 원자로 문제였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는 나비스톡스 방식이 왜 나왔냐 하면은 그 빛이라는 게 원래는 뉴턴은 입자라고 했죠. 그러면 광행차 이론이라고 해서 빛이 이렇게 휘어오는 걸 설명을 잘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토마스 형이라는 사람이 파동을 증명해. 그러면 휘어오는 거 상대 속도가 증명이 안 되죠. 그때 이야기한 게 스톡스가 했던 이야기가 또 우주는 에테르로 가득 차 있으니 에테르 사이를 이렇게 공이 움직이면 주위에 보텍스가 생길 거잖아요. 그거 휘어지는 게 당연히 그 보텍스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헬름홀츠도 역시 에테르 보텍스 이론을 믿었고 심지어 맥스웰조차 전자기학을 만들 때 에테르 가설에 의해서 전자기학을 구성을 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인컴프레서 플로우라는 유체 방정식으로부터 유래를 해요. 왜냐하면 에테르에 대한 관은 그렇죠. 이야기니까. 쭉 하다가 이 사람들의 후계자에 의해서 엎어집니다. 그 첫 번째 헤르츠, 헬름홀츠 제자죠. 이게 뭐냐면은 맥스웰 방정식의 가장 큰 의미는 빛도 전자기파라는 것을
맥스웰의 방정식이 함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동을 헤르츠라고 하는 게 요 심장의 박동수나 이런 걸 다 헤르츠라고 하는 게 헤르츠.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죠. 네. 그러니까 맥스웰이 그렇게 예측했다 할지라도 실제 실험으로서 검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때는 19세기 말에는 에른스트 마흐는 과학계 원탁 무조건 실험으로 검증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에테르가 가득 찬 우주를 천체가 통과하면서 밀어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에테르를 증명하면 되잖아. 자 증명하는 실험을 또 합니다. 지구와 에테르의 상대 구성에 관해 굉장히 엄밀하게 실험을 했는데 상대 운동이 관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클슨은 맥스웰 선생님, 헬로몰츠 선생님이 에테르 이론을 갖다 자기도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증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계속 수십 년간 합니다. 한두 번의 실험을 한 게 아니에요. 수업 내 실험을 하는데 아무래도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걸로 1907년에 미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거든요. 근데 자기는 실패한 실험으로 생각했어. 결국은 에테르의 상대 운동은 없고 관측되지 않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실증주의가 또 이렇게 막 실증주의.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모든 게 너무 희망적이고 네. 그리고 과학 역시도 이렇게 실증주의를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다 알게 돼 있어요. 에테르 곧 밝혀진다니까. 이런 믿음에 충만했던 이 모든 사람이 자신감 뿜뿜. 그랬던 시기죠. 그렇지만 또 이제 한쪽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연속과 불연속의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네. 혼돈이라는 카오스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말은 아르누보 시대입니다. 아르누보 시대는 곡선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저게 다 보텍스라는 거죠. 저게 19세기 말을 가장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보텍스 때문에 불연속과 혼란의 시대가 나오는 걸 한번 보실까요? 터뷸런스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말했죠. 신을 만나면 두 가지를 궁금해 할 텐데 하나는 네. 상대성 이론이다. 하나는 터뷸런스다. 첫 질문의 답은 신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상대성 이론은 지금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으로 거의 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 가능한 것도 많이 가고 있죠. 다만 네네. 터뷸런스는 지금도 아직 잘 몰라요. 이게 담배 연기인데요. 제가 원래 수직으로 세 있는 걸 지금 눕혀서 그린 건데 네. 담배 연기 올라갈 때 예쁘게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러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층을 지어서 잘 가는 거. 네. 이런 걸 우리가 층류라고 하거든요. 예쁘게 이렇게 가다가 네. 한 번씩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왼쪽으로 가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걸 갖다가 터뷸런트라고 합니다. 천문학에서도 뭔가 잘 설명이 안 되면 터뷸런스가 나와요. 아무튼 터뷸런스. 근데 약간 제가 전공이 터뷸런스 컨트롤이거든요. 아. 그걸 갖다 제어하겠다고 하니 나도 이제 웃긴다고 막 이야기할 때였어. 그게 한 네. 30년 전 이야기예요. 실제로 터뷸런스는 생각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해석이 돼 있죠. 어.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하이젠베르크가 저 이야기를 왜 냈을 것 같아요? 저거 하다 도망갔거든요. 하기는 했었네요. 했죠. 하이젠베르크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네. 저렇기 때문에 유체역학이 점점 더 물리학자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기계공학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제가 하이젠베르크의 박사학위 논문을 읽어봤거든요. 네. 정말 헤매는구나. 와. 이 천재가 참 안 됐다. 그러면 요 난류라는 게 어떻게 탄생되는지 난류라는 메커니즘을 만드신 분입니다. 오스본 레이놀즈. 1883년 논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근데 제목이 왜 이렇게 길지?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좀 기억하실 게 philosophical transactions는 학자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주고받다. 것들을 저널로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 레터스. 그렇죠. 레터스가 나오는데 그 최초의 저널 중에 하나가 philosophical transactions. 1660년에 런던 왕립 아카데미가 만든 최초의 학술 저널입니다. 그게 지금도 출판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 논문이 실린 거예요. 20세기 초까지는 philosophical transactions가 유체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들이 여기서 나와요. 기념비적인 논문 중에 하나가 이 1883년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위대한 점 뭐냐면 이 오스본 레이놀즈라는 분은 스토크스의 제자예요. 그리고 과 동기로는 레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최초로 맨체스터 대학의 공과대학 교수로 부임합니다. 이 사람의 제자가 J.J. 톰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다 연결돼 있지? 다 연결돼 있고 유명한 해임할 때 후임 교수 러더포드예요. 그래서 맨체스터 대학은 노벨상이 25명 나왔습니다. 최초의 공학 교수 중에 하나 있죠. 맨체스터 대학의 그 동네가 뭐냐 산업도시라서 돌턴이 거기다 기계공 학습소로 만들었어요. 산업혁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맨체스터 대학의 전신이 되고 거기에 오스본 레이저가 부임하고 나기 제이제임 톰슨이 나오고 그다음 러더포드가 오고 그래서 25명의 노벨상을 배출하는 와. 그 맨체스터 공과대학의 어떤 중심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원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턴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돌턴이라는 사람이 줄이라는 사람을 키우고 줄이 이 오스본 레이놀즈의 멘토입니다. 레일리는 스톡스의 애제자였고 네. 스톡스를 되게 싫어했는데 이 사람도 실험으로서 스톡스는 수학자거든요. 네. 아까 실증주의에 다 빠져 있잖아요. 네. 실험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 재미없는 걸 왜 하나. 음. 나비역소 방정이 너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역소 방정식의 소위 말하는 물리학적인 의미를 이 실험이 밝힙니다. 그래서 나비역소 방정식에 보면 왼쪽 항이 관성항이고 오른쪽 항이 점성항이거든요. 네. 그 점성항의 비에 따라서 터뷸런스가 발생하고 안 하고로 하는 거예요.
그 비에 따라서 터뷸런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걸 갖다 했어요, 이 사람.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을 와. 했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 관상이 커지면 터뷸런스가 만들어지고 점상이 커지면 터뷸런스가 억제되더라. 라는 걸 이 실험에서 밝힌 거죠. 와. 관성이 적으면 저렇게 깨끗하게 레인을 그대로 따라가 깔끔하게 가다가 네네. 그러다가 관성이 크면 혼돈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걸 터뷸런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라미나 플로우라고 이름 지은 사람은 제임스 톰슨이라고 켈빈의 형입니다. 네. 그다음에 터뷸런스 플로우라고 이름 지은 사람은 켈빈, 윌리엄 톰슨입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나비우스 속성이가 막 해석이 될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뒤에 보면 조모펠트라는 독일 수학자가 나비수소 방정식을 그러면 난류가 딱 발생하는 그 순간을 갖다 실험적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 진짜로? 예, 그래서 조모펠트 이퀘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비수소 방정식을 선형화를 시켜요. 나비수소 방정식이 편미분 방정이 되게 복잡한 걸 선형 문제로 표현을 합니다. 단순화시킨 거죠? 단순화시킵니다. 단순화시키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우리 제자가 풀 거야 하고 하이젠베르크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풀었어요. 레이놀즈 수가 크면 불안정해진다까지는 밝혔어요. 근데 정확하게 레이놀즈 수 얼마면 된다라는 걸 못 풀어요. 그 박사학위는 받았는데 조모펠트 입장에서는 너무 고생했으니까 우리 저녁에 오늘 파티할 거야. 하이젠베르크 박사 축하하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고생했네. 그러니까 저녁에 갔더니만 기숙사에 쪽지알랑 선생님 저는 유체학을 떠납니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아니 조모펠트 입장에서는 이제 제자를 위해서 파티 준비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그렇게 간 사람이 막스 볼은 물리학자들이 다 유체역학을 했었구나. 도망가는 근데 거예요. 다 도망가. 다 도망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어때 막스 볼은 만나서 인생이 편하게 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유체역학을 떠나려 하는 이유가 다 그때도 같은 네. 이유인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문제는 언제 풀리냐면 이 조모펠트 이퀘이션은 1971년에 MIT 수학과의 스티븐 올삭 교수가 당대 최고로 빠른 슈퍼컴퓨터로 풉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폰에서도 풀 수 있습니다. 아, 당시에는 손으로 푸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난류는 다른 말로 하면 슈퍼컴퓨터로 거의 해석이 됩니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옛날부터 이론은 있었어요. 그렇죠. 앨런 튜링도 그렇게 생각을 다 했으니까요. 했었어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안 빨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도 그걸 손으로 풀려고 했으니 불쌍한 거죠. 오스본 레이존즈라는 사람으로부터 그렇죠. 나비우스 방정식이 못 푸는 문제가 아니고 적절하게 잘 할 수가 있고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분이시죠. 네. 그렇지만 이분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최근에 요 필로소피컬 트랜잭션의 리뷰어들이 썼던 평가서가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편집장이 레일리였어요. 네. 과동기 레일리한테 보내니까 레일리는 선생님이었던 스톡스한테 보낸 거죠. 네. 근데 왼쪽에 보면 첫 번째 논문인데 굉장히 극찬을 해요. 재밌는 건 이게 타자기로 쓴 거예요. 타자기. 네. 이미 이게 1883년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논문은 논란거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레일리가 스톡스한테 두 번째 논문도 심사를 맡겼는데 네. 두 번째 논문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대충 묵히다가 에이씨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되게 재밌는 거는 스톡스가 제자에 대한 평가를 되게 잘하고 있다. 지역학 저널 중에 제일 유명한 저널 오브 플루이드 미케닉스라고 있거든요. 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하는 거기는 1, 2년은 기본이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졸업을 했거나 이미 실험 설비가 없어졌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난감할 때도 많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유체역학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네. 검증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이놀즈라는 사람으로부터 혼란, 혼동, 불규칙으로 할 수 있는 터뷸런스라는 게 학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더 사람들은 이제 이 딱딱딱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네. 왼쪽에 레이놀즈의 초상화거든요. 밑에 쇠구슬을 들고 있잖아요. 이 그죠? 그린 사람이 존 컬리어라고 레이디 고디바 그림, 예. 다윈의 불독으로 불리는 토마스 헉슬리의 사위예요. 그분한테 의뢰를 했어요. 내 초상화를 남겨달라. 소품을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다는데 모래 유동을 연구하고 있어. 중간에 보면 모래시계 보이시죠? 모래 유동도 유동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놀즈는 어떤 난류도 했지만 뚝이 터져서 모래가 휩쓸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초기에 실험적으로 해서 이론적인 어떤 근사치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판타레이라고 써 있네요. 저게 판타레인데요. Society of Rheology, 그러니까 유변학회 마크입니다. 흐르는 모든 것은 우리가 유동으로 보거든요. 네. 도로의 차량의 흐름도 우리가 유동으로 보고요. 인파의 흐름도 그렇게 보고 있고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관점을 이미 오스본 레이놀즈가 하셔서 토마스 헉슬리의 사이였던 이분한테 1900년대 초에 자기 은퇴하기 직전에 내 모습을 이 쇠구슬로 남겨달라고. 굉장히 심오한 사진이죠. 맨체스터 문학 철학 모임, 이게 돌턴이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이 그러니까 원자론의 탄생, 그렇네요. 알갱이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관점이 이 맨체스터라는 도시의 탄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런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되게 예측 가능한 세상이 아닌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게 실증주의는 원래 그걸 거부했는데 결국 실증주의를 통해서 경험적이고 관찰적인 관점이 하나씩 그 둑을 무너뜨립니다. 베드로 성당 저기 위에 보면 뚜 에스 페트루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페트루스라고 부르는 거죠. 너는 반석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위에 올라-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 페트루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라틴어로 바위. 이 바위가 석유를 만듭니다. 페트롤륨이죠, 페트롤. 바세린도 원래 페트롤리움 젤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딱 오. 하신다니까. 올리움이라는 게 오일이거든. 페트롤륨은 바위에서 나는 기름. 그래서 한문으로 석유. 자, 이제 석유라는 걸 좀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요 19세기 밤을 밝혀야 되잖아요. 석유가 개발된 이유는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이 당시에 불을 밝히려면 도시에는 가스등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공공기관이고 네. 집에서 가스는 못 켜죠. 초가 있었는데 초가 파라핀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 벌집에서 나오는 밀랍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고래 향유기름. 그 크리스마스 렉처에 양초의 과학 맞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야, 양초 같은 단순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양초가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이걸 깨신 분이 요 석유를 만든 석유 재벌 록펠러. 록펠러. 와우. 석유가 처음에는 어떻게 쓸지 몰랐어요. 끓여서 이렇게 하니까 등유라는 게 나와요. 그때는 휘발유나 디젤은 그렇게 잘 안 썼어요. 네. 등유가 제일 좋았어요. 등유로 하면 밤을 밝히는데 요 정도면 굉장히 오래 밝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등유입니다, 등. 그러니까 얼마나 폭발적으로 팔려요. 네. 폭발적으로 팔리는데 이때 록펠러는 정유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별 볼 일 없어요. 파산 직전이야. 밴드빌트라는 철도 재벌이 찾아옵니다. 19세기 중반은 대륙간 횡단 열차가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철도가 어떤 이 물류의 중심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철도 재벌이 많이 탄생해요. 이 소위 말하는 물류가 난립을 하면 택배 회사들이 이제 수익률이 떨어져요. 이 등유가 그 중에 제일 잘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밴드빌트의 생각은 만만한 정유업자 하나 꼬셔놓으면 내가 등유를 독점 공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 아. 그때 록펠러 나이가 26살이었어. 근데 록펠러는 배포가 달라요. 나는 26살이고 나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아니 어떻게 대재벌이 나를 찾아와? 칼자루가 나한테 있네? 그러니까 얘는 망할 것 같으니까 만만하게 왔는데 내가 그러면 네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다 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그 돈으로 다 매수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